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정하고 과묵하고 사려 깊은 남자가 이상형이었습니다. 인물 좋고 허우대 좋은 남자보다는 그저 푸근한 남자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경제적 능력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나도 벌 수 있고 다만 안정적인 직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 30대에 꿈꾸는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일 뿐이잖아요. 저는 그와 정반대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선배 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세상에 이상형이랑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나 봐. 난 무조건 185 넘는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신랑 171이야. 어쩌면 170도 안 될지 몰라. 바로 그 선배 언니 소개로 만났어요. 솔직히 첫인상부터 살짝 부담됐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엄청 우렁찼거든요. 첫 만남부터 말도 많았고 약간의 허세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전 초장에 정리하려 했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말고 더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래요. 보통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알겠다 하고 연락이 없는데 그 사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소개팅 날 티가 많이 났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자존심 줬고 또 보자 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답장을 보고 풋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보자 했던 게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가면서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말 많고 목소리 우렁찬 건 남자다운 호탕함으로 허세처럼 보였던 점은 자신감으로 보였어요. 무엇보다 끌렸던 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본인의 부모님께는 애교 많은 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께는 살가움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 장점들이 결혼 후 다시 단점으로 바뀌더라고요. 가장 거슬렸던 부분은 걸핏하면 해대는 엄마 타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 특성상 또 성격상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얻어먹는 법이 없었죠. 누구와 무엇을 먹든 무조건 자기가 다 계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투덜대길래 많이 나올 법도 하지. 맨날 자기가 다 계산한다며. 혹시 카드값 모자라면 내가 좀 빌려줄까? 대신 다음 달부터는 술값 줄여. 아니야. 안 빌려줘도 돼.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돼. 단순히 카드값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직원 5명을 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부당해고라고 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는 아니었지만 퇴사 과정에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만나거나 노동청에 달려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자기 엄마랑 상의하더라고요. 몰라. 갑자기 노동청에서 뭔가 날라왔다니까. 평소에도 싸가지 없어서 일 똑바로 하라고 몇 마디 한 게 전부인데 기어이 이런 일을 만드네. 그러게 대충 이력서 들이댄다고 아무나 일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이럴 줄 알았나 보. 그나저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노동청에 아는 사람 없어? 내가 노동청에 아는 사람이 어딨어? 일단 있어봐. 종친회랑 향후회 사람들 여기저기한테 물어봐야겠다. 엄마 회사도 아닌 본인이 사업자고 자기 직원과 갈등이 생긴 건데 그걸 왜 엄마랑 상의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기야, 그럴 땐 노동청에 가서 담당자 만나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받아야지
그걸 왜 어머니한테 물어봐? 평생 가정주부로 사신 분인데. 노동청에서 내 편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뭐 변호사 만나러 가기도 귀찮고, 우리 엄마가 워낙 발이 넓잖아. 혹시 모르지 뭐, 무슨 해결책이 나올지. 설령 어머니 주변에 노동청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딱히 잘못한 거 없으면 법대로 잘 해결되겠지. 자기 그 직원한테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며. 그런데도 괜히 노동청에 아는 사람 물색하고 다니면 뭐 잘못한 것 같잖아. 그렇긴 한데,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 혹시나 하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윗집에서 엄청 시끄러운 전동 드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워낙 커서 저도 짜증이 많이 나긴 했는데 남편은 아주 길길이 뛰더라고요. 와, 미치겠네. 야,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거 아니야? 대체 어느 집이야? 윗집인가? 아랫집인가? 며칠 전부터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붙어 있었잖아. 오늘 아랫집 공사 있다고. 오전에 2시간가량 소음 발생할 거라고 양해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참아. 안내면 붙이면 다야?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잖아. 야, 안 되겠어. 관리실에 따줘야지. 따져봤자라니까. 미리 예고했으면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역시나 자기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지금 이 소리 들려?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아랫집에서 공사 중이라는데 이거 쫓아가서 따져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 짜증나네.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데 뜬금없이 무슨 공사야.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 한 소리 했습니다. 자기야, 그걸 꼭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설명했잖아. 내 얘기는 믿음이 안 가? 그게 아니고 엄마 의견은 어떤가 그냥 물어본 거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도 아니고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철부지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꼬치꼬치 어머니께 물어봐. 마마보이 같잖아. 순간 마마보이라는 말에 발끈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 갖고 마마 보이냐? 그냥 엄마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니까. 그게 마마보이라는 거야. 사사건건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마마보이라고. 결혼해서 가정 꾸렸으면 성인인데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가 우리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해 하잖아. 그 생각은 안 해? 당연히 궁금해 하시겠지.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사는 얘기 전달하는 거랑 일 생겼을 때마다 도움 요청하는 거랑 같아? 게다가 딱히 도움 요청할 만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귀찮아 하실 수도 있잖아. 괜한 걱정 끼쳐드리는 걸 수도 있고.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30을 훌쩍 넘긴 남자가 일거수일투족 엄마랑 상의하다니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저의 팩트 폭행에 결국 남편은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뭐든지 항상 엄마랑 상의했다고. 나는 내 엄마랑 얘기하고 싶다는데 자기가 왜 난리야.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모자 사이 끊어놓으려는 와이프처럼 보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이런 갈등조차 어느새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 있더군요. 네가 한 소리 했다며? 내가 귀찮아 할 거라고. 예, 나는 괜찮다. 남도 아니고 내 아들 일인데 그게 뭐가 귀찮니? 걔는 사춘기 지날 때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했어. 나는 그런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 모자 사이 이간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 많이 섭섭해. 네, 두 분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내 맘 알 거다. 능력되는 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잠자코 기다리려고 했는데 진짜 걱정은 너희한테 아직 애 소식이 없다는 거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 2년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일부러 피임을 한 건 아니지만 왜 임신이 안 되지라는 생각도 안 들었죠. 3년째 되던 해부터는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제 마음도 초조했고 양가 부모님들 걱정도 있고 해서 주저없이 난임센터를 찾았습니다. 당시엔 남편도 적극 협조해줬고요.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뻔한 얘기긴 하지만 우선은 스트레스 조절 잘하시고 무엇보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시도해보면 되니까요. 둘 다 아무 이상 없이 정상이고 그 후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빠짐없이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번번이 실패였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7년 세월이 흘러가자 결국 자포자기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 네 동서 셋째 임신했단다. 걔들은 둘만 낳고 끝낼 줄 알았는데 무슨 자식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셋째까지 품에 안는구나. 너한테 갈래가 걔한테 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좋은 거 골라서 뭐라도 보내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애 못 낳는 게 여자 탓만이 아니라는 거 온 세상이 다 알고 무엇보다 저한테 이상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 하나 없는데도 시어머니 얘기가 가슴을 어찌나 후벼 파던지 그 옛날 애 못 낳는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축하할 일은 맞으니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어머, 어머니가 벌써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형님이 알아봤자 기분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요. 형님, 혹시 저 미워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형님 보란 듯이 일부러 셋째 가진 건 아니니까 애 생각해서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왜 동서를 미워해? 축하해, 진심으로. 감사해요. 손만 스쳐도 임신되는 커플이 있다잖아요. 저희가 딱 그런가 봐요. 애들 때문에 1년 가까이 따로 자다가 어쩌다 한 번 그런 건데 그게 딱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얘기 들으니까 난임센터에서 잠자리 자주 하라고 시킨다던데 그러지 말고 형님네도 이참에 당분간 각방 써보시는 건 어때요? 분명 저를 위해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자랑 플러스 돌려가기랄까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죄 지은 거 없는 죄인이니 그냥 웃으며 넘길 수밖에요. 몇 달 뒤 셋째 출산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리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첫째, 둘째도 동생 보겠다고 왔던데 아이들 셋을 어떻게 키울까 참 힘들겠다 싶으면서도 솔직히 엄청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라 표정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딸, 아들, 순서도 좋지. 니네는 효도할 거 다 했다 생각해라.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막 출산하고 퉁퉁 부은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서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 보이더군요. 셋째는 완전 저랑 붕어빵이죠. 저 보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습니다. 눈, 코, 입 하물며 두꺼운 쌍꺼풀까지 누가 봐도 동서 아들이 맞더라고요. 정말 그러네. 완전 똑같네. 첫째는 아빠랑 똑 닮고 둘째는 아무도 안 닮았나 했는데 셋째는 동서랑 완전 똑같아. 어쩜 이렇게 셋 다 다를까? 참 신기하다. 바로 그때 느꼈던 야릇한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보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동서의 표정.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그 비슷한 표정이었고 서방님은 그저 창밖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병실에 흐르던 정막은 스산함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나 아까 뭐 말 실수한 거 있었어? 딱히 없었지. 없어, 그런 거. 아주 단호하게 없다고는 했지만 분명 뭔가 감추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혼자 술을 마시더라고요. 적당히 마셔라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저 먼저 방에 들어와 잠에 들었는데요. 잠결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느닷없이 잠자리를 요구하더군요. 왜 이래? 술 마셨으면 그냥 자.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임신은 거의 포기 상태였기에 거의 잠자리 없이 지냈는데 막 태어난 조카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나 싶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참 잠에 빠져 있던 상태라 짜증을 내며 뿌리쳤고 남편은 그렇게 곧바로 잠에 빠져 세상 떠나가라 코를 골았습니다. 그 후 얼마간 남편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였어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쩐 일로 일찍 들어왔나 싶더니 식탁에 앉아 또 혼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알코올 중독된다, 제발 적당히 마셔라 했는데 순간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불쌍한 새끼. 아유, 여기서 말하는 불쌍한 새끼란 시동생이었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돈 많은 처가에 애가 셋이나 있는데. 이제야 얘기지만 동서는 엄청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도 같으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서울 시내 어딘가에 엄청 큰 빌딩이 있고 대구에도 건물이 있고 달달이 중국에서도 월세가 들어온다 들었습니다. 서울 건물은 친정오빠 거, 대구에 있는 빌딩은 동서 몫이라고 했어요. 시동생과 20대 중반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 이미 큰애는 아장아장 걷고 있었죠.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라면 껌뻑 죽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걸까? 잘난 와이프 만나 기죽어 사는 게 불쌍하다는 의미인가? 남편은 그 불쌍하다는 말을 툭 던지더니 잠시 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너무 놀랐어요. 그 덩치 큰 남자가 동생 얘기하면서 울다니. 자기야, 우리 더 늦기 전에 애기 낳자. 나 애기 꼭 낳을 거야. 이제와 뜬금없이 애기 타령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남편 앞에 앉아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요. 내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기 낳을 거야. 어금니 깨물고 남의 집 새끼 예뻐하는 모습 더는 못 봐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의 집 새끼라니. 대체 무슨 뜻이냐 제대로 털어놔봐라 다그쳤죠. 그날 남편에게 들은 얘기는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고 첫 아이로 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돼 동서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 무렵 동서는 어린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거의 매일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재수 씨가 그때 골프에 완전 미쳤었거든. 서방님 입장에서는 아이 생길 일이 없었는데 임신을 했으니 눈이 돌아갔겠죠. 당장 처가에 알리고 이혼하겠다 길길이 뛰었는데 그걸 말린 게 시어머니였대요. 지금 그 커피숍 그때 재수 씨가 차려준 거야. 이혼하면 친정에서 쫓겨난다고 제발 넘어가 달라고 해서. 그리고 엄마 명의 물레동산가. 그것도 재수 씨가 해준 거고.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사람들 앞에서 나서길 좋아해 이것저것 모임도 많고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삼고 사는 분이라 며느리가 바람나 남의 자식 임신에 이혼한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쯤 되니 둘째가 아무도 안 닮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도
내 동생 아들 아니야. 며칠 전에 봤던 동서를 쏙 닮은 그 아이마저 시동생 애가 아니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놈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뭐 애들이야 아무 죄 없어 예뻐한다지만 마누라가 사람으로 보이겠어? 애당초 따로 잔 지 몇 년 됐는데 아예 어디서 또 임신을 하고 들어왔단다. 조만간 커피숍 하나 더 오픈할 거야. 동서도 어이없네. 딴 남자 애를 임신했으면 서둘러 지우기라도 했어야지. 임신한 줄도 몰랐대. 그 와중에 거의 매일 술 먹고 춤추러 다니고 했다는데 애가 붙어 있는 게 신기하지. 시아버지는 저 결혼하기 3년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젊어서 자그마한 오퍼상을 하셨다는데 어쩌다 돈을 많이 버셨나 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의 행색도 화려했고 이후 씀씀이도 통이 크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동서한테서 나온 돈이었던 거죠. 기가 막혀 말은 안 나오지만 눈앞에서 울고 있는 남편이 어찌나 안쓰럽게 보이던지 오랜만에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 자기 말대로 더 늦기 전에 다시 노력해보자. 자기 동생이나 어머니 생각해서가 아닌 우릴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눈물로 결심한 덕인지 놀랍게도 석 달 뒤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컨디션도 이상하고 계속 졸립기만 해서 회사 근처 병원에 영양주사를 맞으러 갔는데요. 주사 맞기 전 이것저것 문진을 하다가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냐길래 네,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했는데 선명한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 무렵 남편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석 달 가까이 출장도 잦았고 집에 일찍 오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생뚱맞게 애정 표현을 쏟아붓더라고요. 아마도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 일 때문에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기에 임신 소식을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요즘 SNS 보면 인밍아웃이라는 걸 하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거창하게 하기는 그렇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습관적으로 열어볼 게 분명한 냉장고 문에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본 남편의 반응은 참 묘했습니다. 평소 성격대로라면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웃었을 텐데 참 이상하죠. 아무 말도 없이 테스트기를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기쁨보다는 약간의 당황? 남편 반응이 약간 섭섭하긴 했지만 그조차도 너무 놀라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엄마, 와이프 임신했다는데? 나한테 축하한다, 고맙다라는 말은 건너뛰고 무조건 1순위는 엄마였습니다. 그것도 뭐 그러려니 했어요.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가장 먼저 보고하는 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향한 리액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결했죠. 고마워. 피곤할 텐데 어서 자. 뭐지? 고작 이게 단가? 저를 번쩍 들어올려 빙빙 돌면서 뽀뽀를 퍼붓는 반응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8년이나 같이 살았으니 쑥스러울 법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싱거워도 너무 싱겁더군요. 그 싱거움이 곧바로 캡사이신으로 바뀐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니 너무 반갑고 기뻐서 오신 줄 알았어요. 헌데 망치로 머리통을 내려치는 듯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 그 애 네 남편에 맞니? 이게 8년 만에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머니 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랑 병원에 좀 가보자.
애 나오기 전에 친자 확인부터 해봐야겠다. 농담이라 해도 그냥 넘길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 농담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왜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임신 중에 친자 확인하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너는 늘 합법적으로 살았니? 필요하면 불법도 하고 편법도 쓰고 그러는 거지. 설령 합법이라 해도요.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산모 혈액 검사만 하면 다 알 수 있다더라.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 저는 어머니가 저 축하해주러 오신 줄 알았어요. 맛있는 거라도 사주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8년 만에 임신한 며느리한테 친자 확인부터 하자고요? 이제 겨우 눈, 코, 입 생긴 애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이 노인네 둘째 며느리한테 당한 게 있으니 첫째인 나도 그럴 거라 의심하나 보다 했지만 그렇다고 저까지 거기에 장단 맞출 일은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들었을까 봐 겁도 나면서 한편으론 다 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제가 지금 기분이 몹시 거지 같으니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려면 그만 가세요. 그렇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고개 돌려 한마디 더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애기 태어났는데 만약 그 사람 자식 아니면 저도 상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만났다며? 자기야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가 좀 이해해줘. 알잖아. 재수씨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 말 무시하고 나 오늘 일찍 들어갈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나마 있던 입맛도 달아날 판이었죠. 하지만 이젠 살뜰히 챙겨야 될 존재가 생겼으니 습관처럼 끼니를 건너뛸 순 없었습니다. 잘 챙겨 먹는 게 임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과일 등을 주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아이 낳을 때까지는 시어머니 보는 일은 없게 해달라 약속도 받아냈죠. 며칠 후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 여러 개의 택배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남편이 주문한 과일과 간식거리, 또 학교 후배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보내준 선물, 각종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었는데 정체 모를 박스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박스 겉면에 송장이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다 물류창고에서 택배차로 옮겨지는 과정에 떨어져 나갔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상자를 뜯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가위였어요. 집에 가위가 많은데 이 사람이 또 가위를 주문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상자를 멀리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남자 머리카락인지 여자 머리카락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아주 새카만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남편이 달려왔어요.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 아니니 그 사람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는데요. 자기, 누구한테 뭐 원한 살 일 있어? 내가 그럴 게 뭐 있어. 어딘가에서는 남자들끼리 술 마시면서 다 풀지. 지난번에 그 직원 아닐까? 노동청에 고발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친구랑도 잘 풀었어. 자기가 오버한 거라고 사과까지 받았단 말이야. 이어서 택배 상자를 살펴보던 남편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평범한 A4 용지였는데 그 안에 기함할 만한 메시지가 써 있더군요. 임신했다고? 네 새끼가 제대로 빛이나 볼 것 같아? 앞으로 인생만이 피곤해질 거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아치는 공포와 분노 때문에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순간 본능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대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참지 못하고 그 종이를 찢으려 했어요. 어떤 미친 인간이 이런 짓거리를 해?
일단은 종이는 찢지 말라 제지시키고 최대한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지피는 데는 없었습니다. 동네 애들 장난이라 하기엔 너무나 섬뜩했고 제 임신이 불편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쥐어짜 생각해봐도 없었어요. 굳이 찾자면 시어머니? 일단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얘기해볼게. 이러면서 또 전화기를 들길래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당신 이거 또 어머니한테 말하면 나 진짜 못 참아. 이 물건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범인이 잡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협박성 택배인 건 확실하지만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조차 시간이 걸린다더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꼭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대체 누군지,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길래 이런 걸 보냈는지요. 다음 날 하루 휴가를 내고 종일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군요. 진짜 받기 싫었지만 마냥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었기에 그냥 받아버렸는데요. 얘기 다 들었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이 이미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너도 친자 확인 안 하겠다고는 못하겠지? 같이 병원에 갈래? 아니면 솔직히 말할래? 이게 또 무슨 개소린가요? 어제 뭐 이상한 거 받았다며. 그게 무슨 뜻이야? 누군가 지금 너 임신한 걸 못마땅해 한다는 의미잖아. 임자 있는 남자랑 그런 거야? 전날 밤부터 스트레스가 치솟아 있던 상태였고 애써 억누르면 오히려 애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참지 않고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제 얘기 그 사람한테 들으셨을 텐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딴 남자랑 놀아나서 임신했다고요? 걔야 당연히 지 새끼라고 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8년간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들어선 것도 이상하고 가위며 머리카락이며 그런 택배가 왜 오냐고.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제가 왜 그런 택배를 받아야 하는지. 누군지 잡으면 그 사람보다 먼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다른 남자 애 낳고도 맘 편히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태어나고 누구 자식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세요. 몇 달만 참으시면 되니까요. 이쯤 되니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진짜 어머니가 택배를 보냈나? 내가 본인 며느리로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애까지 생겼다니 새삼 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악을 해서라도 찢어 놓으려는 건가. 남편도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반나절을 못 버티고 이실직고 했다뇨. 내가 어쩌다 두 모자에게 엮였을까 후회가 막심했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나니 어떻게든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에게 전화해 그런 이상한 소리를 쏟아내고 난 뒤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뜬금없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솔직히 8년간 소식이 없어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니 내가 많이 예민했던 것 같다. 그동안 너한테 했던 얘긴 다 잊어줘라. 늙은이가 높아심을 빌미로 맏며느리인 너한테 추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끼니 잘 챙겨 먹고 늘 몸 조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길래 급하게 주문해 집으로 보냈다. 까먹지 말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길 바래.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돌변했을까? 아마도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나 봅니다. 실제로 그날 집으로 한 박스의 약이 도착했는데요. 양약은 아니고 한약 같은데 원재료나 성분 표시도 없고
어디서 누가 제조했는지조차 안 써 있더라고요. 떠돌이 약장수한테 샀나? 감자 하나를 사도 웬만해선 비싸고 좋은 것만 사 먹는 양반이라 어쩌면 상류층만 먹는 진짜 좋은 약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입에 댈 순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식탁 위에 올려놔 두었는데 마침 그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임신하셨다길래 축하해드리러 왔어요. 동서였습니다. 아이 셋은 누구한테 맡겼는지 선물이랑 케이크를 사들고 혼자 왔더라고요. 어쩜 저한테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님도 저한테 아무 말 없으시고 어젯밤에 신랑이 말해줘서 알았잖아요. 조리원에서 보고 처음 만나는 건데 그 사이 남편으로부터 동서의 만행을 들었기에 사람이 참 달라 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임신된 거라면서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제발 임신되라 하면 안 생겨요. 오히려 임신되면 안 되는데 할 때 덜컥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애 생기고 급하게 결혼한 거잖아요. 첫째만? 둘째, 셋째도 그랬겠지. 그리고 형님, 제가 임신과 출산 쪽은 선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노산이라지만 너무 몸살이지 마세요. 그거 다 유난이에요. 막달 가까이 돼서 걷기 힘들어지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사실 저는 술도 조금씩 마시고 그랬거든요. 다들 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죽어도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 보세요. 크게 아픈 적 한 번 없고 다 건강하잖아요. 그래, 자랑이다 자랑이야. 형님이 임신했다니까 이제야 제 맘도 편해지네요. 저 솔직히 그동안 눈치 많이 봤거든요. 식구들끼리 모여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만 있고 형님네는 애가 없으니 차마 모이자고 말도 못하겠고 부부 사이에 애기 없이 둘만 있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어쩔 수 없이 쓸쓸해 보이거든요. 식구들끼리 모여 식사를 한다고? 명절에도 해외여행 간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서? 아무튼 성격 어디 안 간다고 동서는 저의 임신을 빌미로 하고 싶은 말 쏟아내려 온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떡하고 이 시간에 온 거야? 애를 뭐 제가 보나요. 돈 주면 애 봐줄 사람 천진데. 저희 입주 시터 쓰잖아요. 큰애는 학교 들어가서 여기저기 학원 돌려야 되고 두 아들놈이 문제인데 남자애라 역시 다르긴 하더라고요. 누굴 닮았는지 엄청 극성이에요. 그래? 아빠 닮지 않은 건 분명하네. 서방님은 워낙 조용하시잖아. 대체 누굴 닮은 걸까? 그때 동서의 표정을 재빨리 캐치했습니다. 돈이 주는 힘인지 표정 하나 안 바뀌더군요. 하지만 뭔가 캥기긴 했는지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무슨 약이에요? 형님이 먹는 약이에요? 아까 어머니가 보내주셨어. 임산부한테 좋은 영양제라는데 저런 형태약은 처음 봐서 좀 낯설긴 하네. 어머어머, 웬일이래? 어머니가 직접요? 나 임신했을 땐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주셨는데.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아서. 맏며느리짜리가 다르긴 하네요. 그러면서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은 약을 하나 꺼내 마치 자기 것인 양 낼름 먹더라고요. 하긴 임산부한테 좋은 영양제라니까 어쨌거나 여자한테는 다 좋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형님, 조리원은 알아보셨어요? 좋은 데 가려면 빨리 예약해야 될 텐데. 병원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그 근처에 있는 조리원 좀 알아볼게요. 괜찮은 데면 조리원비까지 제가 쏠게요. 조리원 알아봐주겠다, 비용도 쏘겠다는 말은 나 이만큼 능력 된다라는 걸 과시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깟 잘난 척 좀 받아주고 누릴 수 있는 혜택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에 그럼 동서한테 맡기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갑자기 왜 이러지?
숨을 못 쉬겠네? 아, 제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말을 하더니 진짜로 숨을 헐떡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동서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왜 그래? 동서, 정신 차려봐. 동서! 쓰러진 동서는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부어올랐고 눈동자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어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뱃속 아기가 놀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임신 내내 편안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 유지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도 동서도 이 집 사람들은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할까 원망도 됐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엔 동서에게 큰일이 생기질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급차에 함께 있던 구급대원이 딱 봐도 쇼크 같은데 쓰러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한 20분 앉아서 대화만 나눈 게 전부 다 설명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는 동안 시동생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호자를 부르더군요. 쇼크가 심하게 오셨네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분 쓰러지기 전에 뭐 드셨나요? 저희 집에 온 지 20분 만에 쓰러졌는데 그 사이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뭘 먹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저한테 왔다가 형수님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집에서 점심 먹고 나왔다고 가게 와서는 물만 한 잔 마셨는데. 환자분 원래 알러지가 있었나요? 네, 땅콩,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서 절대 입에 안 대거든요. 맞습니다. 저와 동서의 유일한 공통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견과류 알러지. 결혼 전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분위기를 땅콩 얘기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터키 여행 갔다가 젤리 사 먹었는데 거기에 땅콩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때 진짜 남의 나라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쪽으로는 워낙 유난을 떨어서 절대 먹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왜 이랬을까 싶더라고요. 일단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다 했고 이제는 안정됐으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당분간 먹는 거 각별히 조심하세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잠든 동서를 봤는데 다행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떠올랐어요. 맞다. 어머니 약. 그거 먹었었지? 그래서 시동생에게 얘기를 했죠. 아까 의사가 물어볼 땐 기억이 안 났는데 동서가 우리 집에서 먹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약인데 전 아직 안 먹었고 대신 동서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한 봉지 뜯어 먹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의사한테 말해야겠죠? 엄마가 형수님한테 보낸 약이라고요? 일단 엄마한테 물어보죠 뭐. 시동생은 응급실 밖으로 나가 한참 통화를 하고 들어오더니 그거 그냥 임산부한테 좋은 영양제라던데요. 아는 사람 통해서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라는데.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의 정체가 중요했죠. 집에 돌아와 문제의 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약이 대체 뭔지 뚫어져라 보기만 한다고 알 수는 없었어요. 돈 쓰고 사람 써야 해결될 문제였죠. 그 약의 실체를 알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대학교 연구실에 근무하는 친정 쪽 사촌 동생에게 성분 의뢰를 보냈는데요. 누나, 이거 별거 아니야. 영양제라고 했나? 실제로 영양제 역할은 해. 몸에 좋은 것들만 들어가 있어. 근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굳이 이거 먹느니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사 먹는 게 나아. 견과류 성분만 잔뜩 때려 넣었거든. 동서의 발작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편으론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편으론 분노했습니다. 제가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런 걸 보냈을까요? 만약에 동서가 아닌 내가 먹었더라면
그날 응급실 실려간 건 나일 텐데 이 정도면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주저없이 동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요? 와, 어머니 미쳤네. 노인네가 노망도 아니고 완전 돌았네. 그리고 1시간 후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먹으라고 보낸 걸 왜 둘째 먹여서 이 사달을 만들어? 사달이요? 제가 먹었으면 사달이 안 났을까요? 저도 알러지 있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랑 식당 갈 때마다 음식 주문하면서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견과류 들어갔나요? 알러지 때문에 절대 못 먹는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기억 안 나. 내가 일일이 그것까지 기억해야 되니? 지금 둘째네 이리로 온단다. 가만 안 있겠대. 날 고소하겠대. 너 어쩔 거야? 제가 뭘 어떻게 어째야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약 먹을까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시어머니고 뭐고 저도 감정 조절 못하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먹어. 당장 먹어. 먹으라고 준 걸 왜 안 먹고 버텨? 네가 뭔데 시애미 말을 무시해?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실려가길 바랬다는 거네요? 임신한 며느리가 쇼크로 죽어나가길 바라신 거네요. 그 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단지 화만 내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를 해코지해야만 하는 이유, 그걸 반드시 알아야 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친자 확인을 하자 했고, 이후 집으로 이상한 택배가 왔고 친자 확인을 또 부추기더니 갑자기 돌변해 영양제랍시고 쓰레기 같은 걸 먹이려 했다. 이 모든 게 연관된 일이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날 저녁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어머니, 아니 그 노인네 고소하기로 했어요. 저도 저지만 저희 친정 지금 난리 났어요. 이 문제로 형님한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그리고 형님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정작 약 먹이려고 했던 사람은 형님이니까요. 처음으로 동서지간의 의기투합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의 사건을 겪으며 가장 이상했던 건 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이상한 택배를 받았을 때도, 그리고 동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을 듣고도 화 한 번 안 내더군요. 당신이 좀 말리지. 약 먹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어머니가 말로는 내가 먹었어야 했던 약인데 이런 경우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야 정상 아닌가요? 시동생은 자기 엄마 다신 안 본다는 말까지 한다던데 남편은 그저 엄마가 당신 아프라고 일부러 그랬겠어? 그냥 좋은 거라니까, 비싼 거라니까 보낸 거겠지.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워낙 사이좋은 모자지간인 건 알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돈 쓰고 사람을 썼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보내드린 사진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남편이 최근 몇 달간 늘 집에 늦게 들어오고 2박 3일, 3박 4일 해외 출장도 있었습니다. 출장이야 놀러 가는 거야? 왜 다 휴양지로 가? 골프 치러 가는 거잖아. 접대야, 접대. 나도 좋아서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좋아서 간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 딴에는 가족 여행이었겠죠. 엄마, 아들, 세컨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동남아 어딘가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남편에겐 내연녀가 있더군요. 그리고 내연녀는 남편과 똑 닮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더없이 행복한 얼굴의 시어머니도 있었어요. 8년간의 제 결혼 생활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그 여자를 만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야 할 건 나와의 결혼,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였죠. 내 애가 반갑지 않았겠네. 그 여자도 알아? 나 임신 중인 거. 제 질문에 남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자 확인하자고 했을 때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 당신은 알았지? 그건 엄마 혼자 생각이었어. 내가 친자 확인하자고 했던 거 아니야.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대판 싸웠었어. 그래? 당신이 엄마랑 싸울 줄도 아네. 무조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자가 생기고 그녀에게 아이가 생기자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나 어떻게 했겠죠. 6개월 넘은 애를 어떻게 지우라고 하겠니? 그것도 아들이라는데. 처음으로 제 앞에서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은 시어머니. 들어야 될 얘기는 그거 말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낳으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낳든 일단 손주부터 안고 보자. 며느리 일은 뒷전이다. 솔직히 너까지 임신할 줄 몰랐다. 근데 여태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들어섰다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참 뻔뻔했지만 그 뻔뻔함은 그냥 기본값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임신했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사슴 같은 눈으로 도와달라고 했겠네요. 나는 내 아들 힘들어하는 거 못 봐.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본처인 제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약까지 먹이면서? 나는 뭐든지 할 거야. 내 아들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게 부모 자식 아니겠니? 세상 아름다운 부모 자식이라는 말이 그 순간 왜 그렇게 추악하게 들리던지. 아들 위해서 뭐든지 하셔야 했기에 남의 집 핏줄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둘이나? 아들 가게 차려주고 상가도 챙겨보려고요? 제가 동서에 대해 모르고 있을 줄 아셨나 봅니다. 결국 팩트 폭행으로 나가니 목소리 톤이 달라지더군요. 그래, 내 아들 노후, 내 노후,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어 그랬다. 솔직히 둘째 걔는 떡하니 뭐라도 내놨지. 너는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어? 돈을 싸들고 오기랬니? 애를 낳기랬니? 돈을 왜 싸들고 와요? 뭐 잘난 집안이라고 돈 퍼주면서 며느리 자리 얻냐고요. 그리고 저 지금 임신 중입니다. 어머니 아들 애라고요. 8년 만에 임신했다고? 아주 기세등등하구나. 유부남 아이 낳은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는데 제가 왜 기가 죽어야 돼요? 걔는 나한테 잘해. 너무 잘해. 거기다 걔네 아빠가 100억대 부자란다. 내 입장에선 그런 며느리가 더 좋아. 그래서 그랬다 왜? 상종 못할 인간이었습니다. 계속 얘기해봤자 저한테 좋을 게 없더라고요. 100억대 부잣집이니 위자료는 가볍게 줄 수 있겠네요. 어머니 위자료, 그 사람 위자료까지 내줄 수 있겠죠. 그럼 돈 많은 며느리 떠받들며 잘 살아보세요. 고소장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번거롭지만 그래도 써야죠. 남편에게는 이혼소송 그리고 시어머니와 내연녀 앞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와, 아이돌 팬레터 받듯이 소장 받겠네요. 저희 집에서도 그 노인네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형님 앞으로 왔었던 그 택배 말이에요. 그거 그 여자가 보낸 거래요. 아, 그래? 내연녀 앞으로 소장을 하나 더 썼습니다. 협박죄 추가. 모든 고소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과는 나름 만족이었어요. 아마 지금쯤 시어머니였던 그 노인네는 수감 중일 거예요. 특수상해죄로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모든 게 인과응보였지만
그 와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아이였습니다. 결국 제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거든요. 저는 형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엄마도 형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솔직히 시동생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못지않은 피해자였으니까요. 형도 지금쯤이면 형수님한테 한 짓 뉘우치고 있길 바라지만 그 인간도 엄마랑 똑같아요. 재판 결과 나고 엄마가 형한테 도와달라 했는데 형도 이제 코가 석자라 그런지 어차피 1년 형이니 금방 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법원 앞에서 엄마랑 형이랑 싸우는 거 보고 저 그냥 왔어요. 참 대단했던 모자지간이 그렇게 와해됐단 얘기를 들으니 통쾌하기도 하면서 참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형수님,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첫째만 데리고 오려고요. 그동안 그 사람이랑 살면서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랬겠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도 이 커피숍은 계속하니까 종종 놀러 오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인 분인 형수님이었는데 형수님마저 잃고 싶진 않네요. 꼭 우리 형 같은 사람 아닌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서방님도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대답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남들 다 누리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행복이 왜 저와 서방님한테는 힘들까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듯 선한 사람에겐 언젠간 행복이 다가갈 거라 믿어보려고요. 저는 아니더라도 서방님한테만큼은 꼭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